오늘은 서유기의 실존 모델인 현장법사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서기 7세기 전반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있었던 현장법사의 삶을 몇 개의 주제를 통해 알아볼까 합니다. 현장법사 1편입니다. 대자은사와 역경, 불경 번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현장법사는 인도에서 귀국하여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둘째, 현장법사의 제자의 변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법사 2편 옥화사입니다. 첫째, 현장법사는 옥화사라는 절에서 입적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옥화사를 들어보셨는지요? 둘째, 현장법사는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현장법사 3편 흥교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째, 흥교사는 현장법사의 유해를 모신 곳입니다. 그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봅니다. 둘째, 현장법사는 다비식을 행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스님이 돌아가시면 다비식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법사도 다비식을 행했을까요? 현장법사 4편 자각사 대보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께서는 혹시 이 자각사라는 사찰에 대해 들어보셨는지요? 이 사찰은 황소의 난 때 현장법사의 유해가 모셔졌던 그러한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사찰입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현장법사의 사리가 남경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는지요? 이 사실도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법사는 중국 불교사의 위대한 변로서 유식종의 창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장은 출가한 둘째 형의 권유로 불경을 익히고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은 나이가 어려서 도첩 시험에 응모할 자격이 없어 관청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도첩 시험관 정선관은 안목이 있어 현장은 특별하게 정선과로부터 도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가 후 법사는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면서 여러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현장은 고승들마다의 설법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고 그 의문점을 직접 인도에 가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인도로 가고 싶다는 뜻을 상소하였으나 불허한다는 조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국가의 법령을 어기고 몰래 출국합니다. 당 태종 정관 3년 629년 8월 나이 28세 때였습니다. 당 태종 정관 3년 629년 현장법사는 장안에서 출발해 하소회랑, 천산산맥, 히말라야를 넘어서 3년의 여행 끝에 정관 6년경 천축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법사는 천축에 도착한 이후 나란타사의 계연 대사로부터 불법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날 인도 비하르주의 수도인 바트나에서 남동쪽으로 9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기 5세기 인도 대륙의 동쪽 바트나 근처에 불교의 최고 학부이자 학술의 중심지인 나란타사가 설립되었습니다. 불학을 연구하고 불학도를 양성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수천 명의 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장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나란타사에는 전성기에 만여 명의 승려들이 있었고 교사는 1,500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대학의 규모와 맞먹습니다. 현장 법사는 수년 동안 천축 각 곳을 돌아다니며 부처의 유적지를 참관하고 불상과 경전을 수집하고 고승대덕을 찾아다니며 천축 불교계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현장 법사는 정관 15년 641년 40세로 추정될 때 귀로에 올랐습니다. 귀국 노선은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 길을 이용했습니다. 약 4년 후인 정관 19년 645년 657부의 불경과 다량의 불상, 부처의 사리를 가지고 장안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은 귀국 후 19년에 걸쳐 불경 번역에 전념했습니다. 당 태종과 고종은 환속하여 옆에서 보좌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그의 관심은 오직 불경 번역에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인도에 간 이유는 후학들이 각종 이설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자를 정확하게 한역할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번역을 기다리는 경전과 자신의 남아있는 시간을 저울질했습니다. 현장 법사는 장안 남쪽의 홍복사에 자리를 잡고 인도에서 가져온 부처의 사리, 불상, 불경을 보관하고 최초의 번역장을 열었습니다. 지도에는 현장 법사가 귀국한 645년부터 입적한 664년까지 19년간의 행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홍복사입니다. 귀국한 그해 645년 이곳에 최초의 역장을 설치하고 부처사리, 불상, 대소승 경률론을 보관합니다. 두 번째 대자은사입니다. 현장은 648년 이곳에 주지가 되고 역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서 대안탑을 설립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652년에 완성됩니다. 따라서 홍복사에서 머물렀던 기간은 약 3년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서명사입니다. 658년에 서명사를 새로 만들고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대자은사에 머물렀던 기간은 약 10년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역장이 설치된 서명사에 머물렀던 기간은 길지 않고 약 1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장소는 옥화사입니다. 섬서성 동천시에 위치해 있는데 서안으로부터 약 115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659년부터 664년까지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반야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현장법사는 664년에 입적하고 그의 유해는 수도 장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머물렀었던 대자은사에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례지는 현장의 유언에 따라서 운경사로 정해집니다. 이 운경사에 정해졌으나 당나라 고종이 이 운경사의 백탑을 보고 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천무후가 좀 더 먼 곳으로 현장법사의 유해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해를 모신 장소가 흥교사가 됩니다. 정관 22년 648년 12월 두 번째로 옮겨간 대자은사의 역장은 그의 불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651년 인도에서 가져온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안탑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75편의 경전, 총계 1335권을 번역했는데 그중 41편을 자은사에서 번역했습니다. 현장법사가 경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는 이 일화로 알 수 있습니다. 귀로에 인더스강을 건널 때 돌풍에 배가 흔들리며 경전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50권의 폐엽경 및 꽃과 과일의 씨 등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한 경전인데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법사는 한 절에서 50여일을 머물면서 잃어버린 경전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오장라국으로 보내서 가섭비야부의 3장을 비껴오도록 했습니다. 죽음의 길을 다녀온 그에게 세속적 영광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부처님의 말씀과 그것을 한역하는 것에 모든 것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그는 자신의 제자 변기화상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대당서역기에는 현장법사가 경험한 110개, 전해 들은 28개 이상의 도시, 지역, 국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구술한 것을 변기화상이 받아쓴 것입니다. 현장법사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 덕분이었습니다. 대당서역기 찬에 보면 변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첨새 같은 자질을 지녔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큰 인물의 말석에 참가하여 이에 평범한 재주를 다하여 이 방시를 찬술하게 되었습니다. 학문이 고사에 두루 통하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쓰지도 못합니다만 무디고 둔한 재주를 격려하고 미약한 몸을 고무하여 삼가 현장법사의 직위를 이어받아서 문장을 정리하고 상서성으로부터 지필을 하사받아서 찰록하게 되었습니다. 변기는 15살 때 출가하여 장안성의 대총지사에서 도학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현장법사가 645년 4월 층병으로 홍복사의 번역장을 열었을 때 변기는 철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 변기는 26세였습니다. 현장과의 만남은 645년 4월부터 그가 처형되는 649년까지 대략 4년 정도입니다. 승려가 처형을 당하다니. 현장이 장안으로 귀환한 645년은 중국 불교에 있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불교에 대한 당 왕조의 소극적인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에 4월 당 왕조는 현장의 방대한 역경 사업을 전폭 지원했고 이것은 불교도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변기조차도 아름다운 시절을 만났음을 가슴 뿌듯해 했습니다. 이렇게 촉망받던 변기에게 예기치 않은 고향 공주와의 추문이 발생했습니다. 고향 공주는 당 태종의 딸이었습니다. 그녀가 변기와 사통한 사건은 일찍 쓰인 구당서에는 언급되지 않고 100년 뒤 송나라에서 구양수 등이 편찬한 신당서에 보입니다. 당 태종은 공주를 명제상 방열령의 차남 방유애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방유애는 키가 크고 잘생긴 인물이었으나 고향 공주는 방유애가 무예에 능통하지만 무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48년 방열령이 사망하자 장남 방유직이 양국공의 자위를 계승했습니다. 고향 공주는 방유직의 자위를 자신의 남편 방유애에게 양보해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방유직은 제멋대로인 제수씨를 겁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동생 방유애에게 양위를 하려 하니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당 태종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공주는 부친에게 불만을 품게 됩니다. 한편 공주는 남편 방유애와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변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기의 초가집이 공주의 영지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기는 용모가 준수하고 늠름하며 기품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고향 공주는 곧 변기의 잘생긴 외모와 해박한 학식에 빠집니다. 공주는 변기가 거처하는 초가에서 비밀스러운 사랑을 8년간 지속했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대신에 고향 공주는 두 시녀를 보내 남편 방유애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사람은 현장법사가 귀국하기 전에 만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고향공주는 변기에게 사랑의 정표로 금보 신칩, 즉 베개를 선물했습니다. 몰래 교제 중인 남녀는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채취가 배어있는 베개를 선물합니다. 베개는 고대 여성들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고향공주와 변기의 몰래 데이트가 도둑의 절도 사건으로 밝혀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변기의 초가집에 도둑이 들어 하필이면 그 금보 신침을 훔쳐갔습니다. 그 대단한 물건 때문에 그 도둑은 관청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어사는 금보 신침이 황실의 물건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고향공주와 변기의 미래까지 드러났습니다. 출가한 공주가 중과 사통을 하다니 아무리 자유분방한 당나라 때라 하더라도 황실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대형 스캔들입니다. 경로한 당 태종은 변기 화상을 요참하고 노비 10여 명도 처형했습니다. 공주는 부친을 더욱 원망했으며 당 태종이 죽었을 때도 슬픈 기색이 없었습니다. 원망이 깊었나 봅니다. 현장법사는 한밤중 제자의 방에 들어가 탄식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으나 정사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변기는 그 스캔들이 없었다면 승교사의 한 자리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변기 화상은 TV 연속극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캐스팅되는 불명예도 없었을 것입니다. 변기 화상의 스캔들은 현장법사의 첫 번째 역장 홍복사에서 불경을 번역할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변기의 추문을 기록한 신당서의 내용에 부정적인 학자들도 많습니다. 변기가 외부에서 사통할 수 있을 정도로 승려 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당서의 편자 구양수는 배불주의자라서 의도적으로 허구적인 추문을 넣어 불교의 타격을 가하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참으로 역사 공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나라 수도 장안에서 북쪽으로 115km 떨어진 옥화사에서 현장의 재치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